미국의 기준금리가 3번 연속 동결이 되고 파월 의장이 2024년에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연준 의원들이 점도표를 발표를 했는데 2026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2%대 후반까지 급격하게 인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게 될 거고,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줘서 향후에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선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또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한 달 만에 3억이 떨어졌다, 5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은 2차 하락이 시작될 거다, 폭락이 될 거다, 이런 매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들어보시면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2차 하락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설문은 40% 정도가 하락하고 60% 정도가 내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하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매체들이 2차 하락 폭락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잘 분석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년에 2024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명확하게 알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만 주목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하방 요인에서 여러 가지 하방 요인이 있죠. 예를 들면 하락 주장을 하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역전세 대란이 터질 거다 하반기에 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폭락을 또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좀 반대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 있고 심리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이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상급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강남의 가격이 빠지면 다른 지역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되고 있고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회복이 많지 않았던 지역들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출 규제 또는 DSR. 이 DSR이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DSR을 전세로 확대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정부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거를 뭐 야당이 뭐 법을 통과한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DSR 같은 경우는 법 통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거는 계절적 요인도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여름과 가을철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됐다가 겨울철 접어들게 되면서 10월부터 내년 1, 2월 달까지 거래량이 보통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방 요인 중에서 2024년에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는 거는 PF 부실 내관이다 라고 보시고,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요인은 뭐가 있느냐? 자, 2024년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물량보다 내년에는 급감을 하지만 내년의 입주 물량들이 2025년으로 미뤄지게 되면서 오히려 올해보다도 2025년에 입주 물량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한 5만 가구 정도가 폭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2025년 이후부터 2026년에 입주 물량이 급락을 하고 2027년에는 거기서 더 급락을 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7년에 입주할 물량이 나오려면 지금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허가도 급감을 하고 착공도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7
2027년에 이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해서 제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요가 살아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7년에는 확실하다. 그럼 2027년에 상승할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2026년부터는 확실하게 상승을 할 건데 내년에 상승을 했다가 2025년에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2026년, 2027년에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이 이 입주 물량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월세, 아파트의 전세는 지금 현재 회복이 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월세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이 비아파트의 전세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 때문에. 그런데 신임국토부 장관이 비아파트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내년에는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비아파트의 문제를 타개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는 먼저 이렇게 전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가 회복이 되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개선이 되면서 이게 또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가 대출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12월 달에 또 대출금리가 오릅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금리가 하락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뒷부분에 제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특례 보금자리, 특례 정책 모기지가 무려 70조 원이 2024년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정책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가 40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의 부동산 시장을 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선과 총선에 따른 대규모 개발 호재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상방 요인 중에서 이 대출금리 하락과 특례 정책 모기지 이 두 가지가 2024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방 요인으로는 PF 내관, 상방 요인으로는 대출금리 하락과 특례 모기지 70조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고금리 지속 우려, 이거 심리적인 부분을 좀 자극하고 있는데 12월 15일 날 뉴스를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 코픽스가 무려 11개월 만에 4%대 재지짐했다. 라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24년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우리 시청자분이 꼭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우리 시청자분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은행들이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는데 이 기준금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기준금리가 다른 거예요. 코픽스 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적용받는다.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는 거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고 전세자금대출 이 두 가지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고요. 은행채 금리를 적용받는 거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과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아시겠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알고 계시는데 혼합형이 뭐냐면은 5년 동안 고정금리,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 이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 자, 변동금리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오르는 거는 뭐다? 코픽스에 영향을 받는다. 이 코픽스가 4월달까지 3.44까지 떨어졌다. 지금 다시 11월달에 4%까지 오르니까 이 4%를 기준으로 가상금리가 더해지게 되면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변동금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하단이 4.5, 4.2에서 상단이 6.2, 5.9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지 않아요. 혼합형이나 고정형으로 받으세요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은 걸 받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많이 받더라도 이게 연체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원금까지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은행은 더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고정금리는 코픽스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면은 뭘로 영향을 받느냐? 은행채, 특히나 5년물 만기 은행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월 16일 4.6이었던 게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은 12월 15일 날짜로 보면은 3.85로 급격하게 5년물 금리 은행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나와요. 은행들 이번 주 금리 내려요. 주담대 고정금리가 3%대 나온다. 요게 앞선 뉴스와 거의 동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은행채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혼합형, 5년 고정, 그 이후의 변동, 고정금리, 계속 고정형, 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신중은행의 은행 대출들이 어떻게 바뀌냐? 혼합형과 고정형이 하단이 무려 3.6%까지 내려왔고요. 상단이 6%가 아니에요. 5.58 정도로 굉장히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은행들이 대부분 다 이걸 유도한다. 그러니까 코픽스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2024년에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혼합형이나 고정형으로 받는 분들은 굉장히 낮은 3%대에서 5%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 원래 2023년에 정책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이 풀렸는데요. 시중의 대출 금리가 6%, 7%대 할 때 4%대 초반에 고정금리를 주니까 그 고정금리 4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출을 이용해서 그 대출 받은 분들의 7, 80%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은행의 혼합형, 고정형, 일반 5대 은행의 대출이 3%대부터 5%대 중반이면은 4%대 중반을 그냥 일반 주담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내년에도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은행채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국채 금리를 보셔야 돼요. 자, 국채 금리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변동에 연동되거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5년물 국채 금리를 보니까 지금 원래 10월 달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국채 5년물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한 달의 간격을 두고 11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기울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5년물 국채 기준금리가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3.9, 우리나라는 3.29, 그러니까 더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가 내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24년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국채, 은행채 금리가 인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경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집을 살까 말까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년은 추세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부동산 향방을 결정할 두 번째 요소는 특례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이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생아, 청년을 겨냥한 70조 원의 특례 대출이 대기 중이다라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이 27조, 금리는 1.6에서 3.3, 청년 주택 드림이 20조 원에서 30조 원, 최저 금리가 2.2%. 자, 1.6에서 3.3 사이 정도, 이 정도 대출이라 그러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출을 받고 부동산 투자를 할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시장에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요즘 저출산인데 신생아 대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잖아요. 자, 2022년도 출생아 수를 보니까 24만 명 정도 돼요.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출생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이 출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와 또 내년 2024년에 출생 예정인 분들
합치면 최소 40만 명의 출생아는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20만 명, 20만 명 정도 잡아도. 그러면은 이 40만 명의 출생아가 적용이 되는 신생아 대출은 27조 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거고, 연초나 상반기 안에 이것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청년주택들이 마찬가지죠. 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2.2%, 그리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최소가 20조 원 이상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게 원래 40조 원이었는데 이게 좀 줄였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대출들이 있다 보니까 총 70조 원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원래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이 연초부터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렸고 회복을 시켰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2024년에 70조 원 특례 대출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일반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의 총량이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면 3억 7천 받는 사람들이 3억 2,500 정도밖에는 못 받는 상황이 돼요. 똑같은 요건인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으면은.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는 이자는 똑같은데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특례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DSR 적용받지 않는 것만 70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을 하느냐, 이게 변수이긴 한데 정부의 스탠스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만약에 도입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내년 부동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20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이 풀리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1월 달부터 지금 9월 말까지 이 아파트의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를 됐어요. 급격하게 매물이.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는 사람이 이 매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에 의해서 같은 기간에 매매 시세 증감률을 보게 되면 똑같이 매물이 증가하는 만큼 가격도 같이 증가를 했고, 10월이 접어들게 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매매 가격 증감률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된 거죠. 10월 달에. 그래서 매매 가격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방 요인 두 가지를 봤으니까 반드시 하방 요인도 형평성에 맞게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큰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PF, 시한폭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PF 부실인데요. 자, PF 부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수도권 서울과 지방이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PF 부실이 터진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중소건설사를 위주로 해서 터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는 살리고 중소건설사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보호장치를 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형 건설사들이 생존을 하려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그 하청의 하청, 중소건설사들이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이 건설업계의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행포, 거기에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지금 현재 이 PF 부실이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책들이 중소건설사들을 좀 살리는 쪽으로, 왜냐면은 대형 건설사들은 자본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틸만 한데 한계점에 와 있는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권별로 이 PF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증권회사가 PF 대출을 한 연체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증권회사. 증권회사발로 이 PF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다른 저축은행이나 여신, 그다음에 상호, 보험이나 은행은 거의 연체율이
없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고, 가장 문제는 증권인데, 여기서 증권의 PF량을 좀 보게 되면은요, 총액으로 따지면은 가장 작은 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금융과 비슷할 정도로 가장 작다. 그래서 여기서 증권발로 만약에 PF 부실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증권회사들의 문제는 증권회사들의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은행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의 탄탄한 풍부한 자금을 통해서 증권회사들의 이 PF 부실에 대한 타격을 어느 정도는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좀 완화해서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지방과 서울 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PF 부실이 터지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거의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뉴스에서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면은 그 아파트들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보다 보통 높습니다, 분양가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지 않고 일부 미분양이 나고 있는 것이지, 서울의 적정 가격, 예를 들면은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가 차이가 나서 분양가대로 받으면은 시세 차익만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볼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한쪽에는 높은 경쟁률, 한쪽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으니까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데, 미분양 나는 아파트의 특징은 주변 시세보다 높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PF 부실로 인한 타격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까지.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 PF 부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집중될 수 있다라는 구분을 좀 하신다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뒤엎을 정도의 파급 효과는 없다. 그리고 이 알려진 악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정부가 34조 원 넘는 이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PF 부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관리감독 당국이 내년 PF 부실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알려져 있고 1년 전, 2년 전부터 이 PF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왔고, 정부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만큼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줘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보신다면은 어떤 향방으로 흘러갈지를 우리 시청자분이 스스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특례 70조 원 대출을 토대로 해서 9억 이하의 아파트와 더불어서 이 9억 이하 아파트의 대상이 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아파트 중에서 개발 호재, 재건축 호재라든지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이 제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평균 용적률이 낮은 일산 중에서도 킨텍스 주변, GTX가 개통되는 주변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가 보면 10억대가 넘고 있거든요. 10억대가 넘는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1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은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이 어느 정도 괜찮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1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있는 곳, 신규 아파트 가격이 10억대가 넘는 곳들은 재건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최악의 바닥을 끼고 있는 B의 아파트는 신인국 토부 장관의 B아파트 활성화, 거기다가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이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바닥을 기고 있어서 매매 가격도 동반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빌라 가격이 원가 이하 가격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올해 하반기가 바닥이고 내년부터 이렇게 개선된다면 전세 가격이 회복되고 매매 가격도 회복되는데,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가격 상승 회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향후에 100곳 이상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공백을 이 B아파트들로 해서 자꾸 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B아파트 활성화에 나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B아파트
플러스 개발 호재 있는 곳,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 시청자분이 잘 파악을 하신다면 2024년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도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주거사다리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2024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특히나 9억 이하 아파트 개발 호재, 비아파트 개발 호재, 이런 지역들이 어딘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신다면 자세하게 듣고 또 오셔서 개별적으로 질문도 하셔서 본인들의 가장 궁금한 점도 해결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